네, 안녕하세요. 저는 NHN 클라우드 로그 플랫폼 개발팀의 권성재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좋은 발표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벡터 검색 엔진을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했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벡터 검색 엔진을 운영을 할 때 처음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썼었고 그리고 이게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고 하다가 결국에는 HNSW라는 알고리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HNSW라는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며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NSW 알고리즘의 가장 유명한 구현체는 이제 C++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썼던 시스템은 고랭으로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랭에서 이 C++ 라이브러리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조금 용어에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머신러닝 기술로 나온 머신러닝 기술의 결과로 나온 벡터들에 대한 검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존의 벡터 검색 엔진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썼던 알고리즘이 이제 KNN 알고리즘입니다. KNN이라고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좀 익숙한 용어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의 KNN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생각하면 점 두 개의 L2 디스턴스,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검색이기 때문에 검색의 대상으로 들어온 벡터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벡터 데이터들과 일일이 거리를 다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것을 이제 검색으로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체 데이터와 검색 대상 데이터를, 벡터를 전부 다 거리 검색을 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256차원 벡터 한 150만 개가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을 해보고자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던 게 ANN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요 세션의 주요 주제가 되겠습니다. ANN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그 정확도를 조금은 줄이는 대신 검색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생겨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정확도를 조금 줄이자라고 하면은 이제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보통 95% 내지는 한 97, 8% 정도를 생각을 하고 대신 그만큼의 성능 향상을 가져오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벡터를 근사하게, 제가 이제 세션 제목에 보면 대충이라고 적어놨죠. 이제 근사하게 찾는 기법이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스포티파이에서 사용하는 아노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 옆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전부 다 벡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벡터 데이터가 공간에 저렇게 뿌려져 있는데 요거를 랜덤으로 한 뭐 100개든 100개, 200개는 200개 정도 랜덤으로 공간을 막 분할을 해서 같은 공간에 있는 벡터들끼리 같은 색으로 현재 칠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특정 쿼리 벡터가 들어왔는데 얘는 초록색 공간에 있는 벡터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벡터들은 얘랑 다 가까운 애들이야, 근사한 애들이야 라고 이제 그냥 퉁쳐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 기법이 아노이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도 이게 생각보다 정확도도 매우 높게 나왔고 결과도 성능도 잘 나왔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렇게 공간을 나누고
저 나눈 공간을 트리로 실제로는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데이터가 새로 추가될 때마다 공간을 나누고 자료 구조를 새로 만들고 하는 작업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필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시스템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데이터가 갱신이 됐었는데요. 저 트리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는 길게는 1시간도 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2시간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뭐 어떻게 줄여서 40분까지 줄이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이 HNSW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HNSW란 무엇이냐? 일단 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 뭐 이게 뭐야? 라고 보시면 하이러키컬이니까 내비게이블 스몰 월드를 어떻게 계층으로 쌓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블 스몰 월드란 무엇이며 계층은 도대체 어떻게 쌓았느냐를 제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뭐 정재승 과학 콘서트 뭐 그 책을 통해서 아마 접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제 헐리우드 배우 중에 이제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가 있고 그 배우와 다른 배우들이 몇 단계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계라고 하면 같은 영화에 출연한 것을 기준으로 단계를 매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겁니다. 송강호 배우가 있죠. 송강호 배우분은 케빈 베이컨과 그럼 과연 몇 단계를 걸치면 송강호 배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3단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케빈 베이컨 배우는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에서 톰 크루즈랑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는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에서 틸다 스윈튼 배우와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틸다 스윈튼 배우는 설국열차에서 송강호 배우하고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즉 케빈 베이컨하고 송강호 배우는 겨우 3단계밖에 안 되는 거죠. 저 외국 배우와 우리나라 배우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머지 우리나라 배우들도 끽해봐야 뭐 4단계, 5단계 정도면은 다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을까요? 이 얘기는 이제 이것을 조금만 더 일반화해 보면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평균적으로는 6단계를 거치면 모두 만날 수 있다라는 6단계 법칙이라는 이제 네트워크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6단계라는 게 왜 중요한 거야? 우리가 전 세계라고 하면은 되게 크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네트워크 이론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딱 6단계만 거치면 다 만날 수 있다. 즉, 전 세계가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스몰 월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스몰 월드 개념이 나왔죠. 그 스몰 월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도식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모든 엣지가 되게 고르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모든 엣지가 100% 랜덤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고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개의 노드만 랜덤으로 연결을 시켜봤더니 평균적으로 노드 간에 도달하는 거리의 수가 확 줄어들더라. 단지 요 보시면은 뭐 하나, 둘, 3개 정도 되겠죠. 그 3개 정도만 따로 연결을 해놨더니 전체적으로 노드에 달하는 평균 수가 엄청 줄어들더라 하는 것이 이제 스몰 월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고 하면 각 벡터들을 삼각형이 되게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이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연결한 이제 엣지고요. 요 빨간색이 랜덤으로 내가 몇 개만 더 추가한 엣지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이제 가까운 애를 찾아가는 거죠. 엔트리 포인트가 시작점, 이 탐색을 시작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초록색이 이제 대상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 초록색과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는 것이 여기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엔트리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 중에 가장 가까운 애를 그리디하게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뭐냐? 데이터가 고차원으로 가면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컬 미니멈이 뭐냐고 하면 저희가 지금 방금 어떻게 이동을 했죠? 그리디하게 이동을 했어요. 그리디라고 하면 그냥 다른 거 없이 무작정 가까운 곳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구멍에 갇혀버리는 거죠. 구멍에 더 이상 움직일 수는 없는데 이게 정답이 아닌 그런 상황을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컬 미니멈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거 도저히 못 써먹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층으로 쌓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계층으로 그럼 어떻게 쌓을까요? 확률 기반 스킵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요 앞에 있는 자료 구조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이제 아마 학부 시절에 공부할 때 배웠던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끝에 있는 노드까지 가려면 맨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전부 다 순회를 해 가야지만 맨 끝에 있는 노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입니다. 그럼 이 단점을 상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처럼 몇몇 노드의 정보를 층으로 쌓아서 그 층에서는 스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뭐 그런 예가 되겠죠.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는 KTX 타고 갔다가 부산에 내려서는 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맨 끝에 있는 노드까지 가려면 총 8번을 건너갔어야 됐죠. 지금 한번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만 가면 가장 끝에 있는 노드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는 스킵 리스트입니다. 그럼 이제 확률은 왜 붙었냐? 확률이 붙은 이유는 이 층을 쌓을 때 그러면은 새로 노드가 추가됐을 때 이 노드는 몇 층짜리 노드로 할 거야? 라고 정할 때 확률을 기반으로 이 층수를 정하기 때문에 확률 기반 스킵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자, 내비게이블 스몰 월드도 이제 대충 아셨고 확률 기반 스킵 리스트도 아셨고 그 둘을 섞으면은 다음처럼 HNSW 알고리즘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순회를 해볼까요? 저기 이제 보이시는 맨 위에 레이어의 빨간 점이 엔트리 포인트입니다. 검색이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저기 밑에 있는 이 초록색 점이 저희가 찾아야 하는 검색 대상 벡터입니다. 그럼 동일합니다. 맨 위에 레이어부터 그리디하게 서치를 하면 제일 가까운 노드 가서 한층 내려오고 제일 가까운 노드 찾아서 한층 내려오고 제일 가까운 노드 바로 찾을 수 있고 저 계층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순회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로컬 미니멈에 빠질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데이터 추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 추가가 정말 쉽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하나 새로 들어오면 그래프를 새로 몇 가닥만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데이터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HNS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추가가 쉽다. 그럼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파라미터들 튜닝을 좀 잘 해줘야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파라미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을 잘 넣어줘야지만 그래프의 품질이 좋아지고 그래야지만 검색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요거는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 경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벡터 데이터도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개가 있고 몇백만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특정 지점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되게 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쏠려 있으면 그래프가 조금 더 촘촘하게 나올 것이고 데이터가 퍼져 있으면 그래프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HNSW라는 놈이 장단점도 알았다. 그럼 이제 잘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를 설명하시기 전에 이제 용어 통일을 하면 제가 설명이 조금 더 간단해지고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일단 용어 통일부터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단어가 5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맨 위에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응답 시간하고 재현율입니다. 아마 계신 분들 전부 다 응답 시간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냥 응답 시간, 우리가 검색을 요청을 넣었을 때 되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빠르면, 작다는 것은 빠르다는 거니까. 그리고 재현율이 조금, 요거는 검색 쪽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낯선 용어이실 텐데요. 재현율이라고 하면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검색을 했을 때 그 정답이 얼마나 일치하게 나오느냐인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대충이라고. 정확도를 희생하는 대신, 정확도는 엄밀히 말하면 또 다른 용어긴 한데 제가 쉬운 설명을 위해서 재현율을 희생하기는 대신 성능이 더 잘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재현율을 너무 또 포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재현율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재현율도 같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저 2가지가 이 뒤에서 제가 성능이 잘 나오니 못 나오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표가 되는 값이 저 2가지입니다. 재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정답률이 100%가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응답 시간은 작을수록 빠를수록 좋다. 재현율은 높을수록 100%에 가까울수록 좋다입니다. 그 나머지 용어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거는 중간중간에 이제 용어로만 설명드릴 것이라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개수 K라고 하면 100개를 검색해줘, 1000개를 검색해줘 할 때 그 100개, 1000개가 담기는 변수가 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라고 하면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덱스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래프가 인덱스가 될 것입니다. 빌드라고 하면 그 그래프를 만드는 액션, 행위를 빌드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만 아시고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M입니다. 이 M은 뭐냐? 그래프라고 했죠 아까? 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연결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M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M 값이 크면 클수록 한 노드가 가지는 연결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촘촘해질 거예요. 그물처럼. M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결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프가 좀 더 얼기설기해지겠죠. 그럼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지. M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프의 품질이 올라갑니다. M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프의 품질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M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프의 연결 정보를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인덱스의 크기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 그 자체의 메모리 소비 크기가 커지고 빌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 빌드 시간도 은근히 무시할 수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시간마다 데이터가 갱신이 되는데 데이터를 빌드하는데 1시간이나 걸려? 이 빌드 시간도 은근히 무시할 수 없는 파라미터입니다. 네. 그래서 M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른쪽에는 보시면 이제 제가 M 값을 바꾸고 다른 파라미터는 다 고정을 시켜놨을 때 어떤 식으로 성능이 나오는지를 제가 테스트를 한 표입니다. 그래서 M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빌드 시간은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를 했고요. 응답 시간, 아까 뭐라고 했죠? 응답 시간은 낮으면 좋고 높으면 안 좋다. 응답 시간은 근소하게, 처음에는 좀 팍 튀고 그 다음엔 근소하게 증가를 했고, 그에 맞춰서 재현율도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프가 촘촘해지면 재현율,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확도는 올라갈 것이고요. 그만큼 검색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미터 M입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EF 컨스트럭션이라는 파라미터입니다.
뭐 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EF라는 파라미터가 원래 있어요. 요 다음에 보여드릴 EF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파라미터가 이렇게 총 3개인데 얘는 EF 파라미터 중에서도 빌드를 할 때, 빌드가 뭐라고 했죠? 인덱스를 만들 때,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EF 컨스트럭션입니다. EF 컨스트럭션은 실제로 그래프를 만들 때 노드를 하나씩 추가할 거예요. 노드를 하나씩 추가할 때 내가 이제 근처 이웃들과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 근처에 노드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줄 수 있겠죠. 그 근처 노드를 찾을 때 사용하는 그 노드들을 담아놓는 큐의 크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 큐가 크면 클수록 기준 노드에서 더 멀리 탐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한 노드가 더 멀리 있는 노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EF 컨스트럭션 값이고요. 이 값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애랑 연결을 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애들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탐색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색인 빌드 시간이 커집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는 둘 다 늘어났었죠. 응답 시간도 늘어나고 재현율도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응답 시간이 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그 그래프 자체가 촘촘해지고 얼기설기 되고인데 요 EF 컨스트럭션 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 촘촘함 정도는 변하지 않아요. 단 연결 자체가 더 신뢰성 있게, 그러니까 더 유의미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EF 컨스트럭션 값이 크면 클수록 검색 결과가 좋아지는, 즉 응답 시간은 줄어들고 재현율은 늘어나는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단 EF 컨스트럭션은 색인 빌드 시간, 그러니까 색인을 할 때 더 멀리 탐색을 하기 때문에 색인 빌드 시간이 리니어하게 커지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M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EF 컨스트럭션, 요 두 가지가 색인을 빌드할 때 들어가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가 끝났어요.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프가 예쁘게 만들어졌고 이제 검색을 해야겠죠. 검색을 할 때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EF 파라미터입니다. 하는 역할은 동일해요. 삽입할 때나 검색할 때나 역할은 동일합니다. 내가 특정 벡터랑 가장 가까운 벡터 1000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를 찾아줘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벡터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탐색을 할 거냐를 정하는 값입니다. EF 값이.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이제 1000개, 3000개, 5000개, 7000개, 10,000개라고 했죠. 여기서의 이제 K 값, 내가 검색을 하고 싶은 값은 1000개입니다. 내가 특정 벡터를 검색으로 딱 던졌을 때 얘랑 가장 가까운 1000개를 찾아줘라고 이제 요청을 할 건데 그때 저 EF 값이 1000개까지 찾고 바로 결과를 줄 건지 3000개까지 탐색을 해볼 건지 5000개까지 탐색을 해볼 건지 10,000개까지 탐색을 하고 결과를 줄 건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멀리 탐색하면 탐색할수록 검색 시간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응답 시간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멀리 탐색하면 탐색할수록 정답을 더 많이 찾아낼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현율은 올라갑니다. 재현율이 올라가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헥헥대면서 이제 요 세 가지 파라미터 M 값, EF 컨스트럭션 값, 그다음에 EF 값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오케이, 각 파라미터가 뭐 하는 건지 대충 알겠고 올리면 어떻게 되고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했네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데이터 경량성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촘촘하게 있고에 따라서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량성도 분명히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에서 초록색 데이터는 제가 100% 랜덤으로 벡터를 추출한 데이터 100만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션 데이터, 그러니까 옷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옷에 대한 데이터 100만 개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입니다. 옷에 대한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옷 종류마다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보시면 랜덤 데이터일 때랑 클러스터링 데이터일 때랑 응답 속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응답 속도는 낮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랜덤 데이터에 비해서 클러스터링 데이터가 응답 속도가 현저하게 빠르게 나옵니다. 똑같은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재현율도 보시면 랜덤 데이터에 비해서 클러스터링 데이터의 재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95% 또는 98%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가 목표 재현율을 달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NSW는 이렇게 데이터 경량성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이제 대충 알았어요. 빌드를 할 때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하고 EF 컨스트럭션입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값은 M입니다. 왜냐하면 M이란 게 아까 뭐라고 했죠? 각 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연결의 개수라고 했고 M 값이 커지면 연결이 많아진다라고 했고 연결이 많아지면 그 연결을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공간을 많이 먹는다. 여기서는 이제 뭐 그래프 자체가 파일로 저장이 된 다음에 실제로 검색을 할 때는 메모리상에 올라가요. 메모리에 상주를 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메모리의 크기를 1기가를 먹는다, 2기가를 먹는다, 4기가를 먹는다 라고 하면 이게 되게 많이 먹는 건지 적게 먹는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 M 값이 변할 때마다 그 인덱스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M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M 값을 정해서 빌드가 만들어지는 크기를 보고 우리가 서빙할 수 있는 메모리에 올릴 수 있는 크기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4기가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M 값을 4기가가 나올 때까지 조절을 미리 하시면서 빌드를 해서 M 값을 결정을 하시고 EF 컨스트럭션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EF 컨스트럭션 값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검색 속도가 응답 속도도 빨라지고 재현율도 높아지고 뭐가 오래 걸린다고 했죠?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M 값을 먼저 정해 놓고 EF 컨스트럭션 값은 빌드 시간을 보고 내가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값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드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검색을 할 때 EF 값을 조정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와 재현율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만 들어도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경량성마다 정답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정말 가져다 쓰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벡터 데이터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정답 값들은 다 바뀝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M 값은 뭐 5에서 48 정도가 적정 값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되게 바운더리가 넓은 바운더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맞게 튜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방향성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해보니까 좀 예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시행착오 횟수를 줄일 수 있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HNSW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요 파트는 이제 저희가 고랭에서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그라고 합니다. 스위그가 뭐냐? 이제 C 또는 C++로 이루어져 있는 라이브 코드들을 다른 언어랑 붙여주는 역할을, 붙여주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페이스 파일이라는 것만 하나 만들어서 쟤한테 던져주면 쟤를 스위그를 실행을 시키면 스위그가 그 인터페이스 파일을 보고 C++과 고랭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뭐 이제 제가 아까 요 왼쪽에 있는 게 인터페이스 파일입니다. 제가 넣어준 거는 요 파일이에요. 요 파일을 넣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게 스위그가 만들어준 파일이에요. 하나만 잠깐 볼까요? C++에 이제 벡터라는 자료 구조가 있죠. 다른 언어에는 아마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없을 거예요. 이 자료 구조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플로트 벡터라는 애를 내가 플로트 벡터라는 이름의 자료 구조로 매핑해줘라고 제가 스위그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스위그가 어떻게 만들어주냐? 옆에 보시면 이거는 고 코드예요. 플로트 벡터라는 타입을 만들고 그 밑에 인터페이스들을 그 C++에 있는 벡터의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다 만들어줘요. 뭐 사이즈, 캐퍼시티, 리버스, empty, 클리어, add, get, set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위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제가 벡터 한 가지만 오른쪽에는 벡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복잡한 자료 구조 뭐 벡터 안에 페어가 있고 페어는 플로트랑 사이즈 t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자료 구조들도 완벽하게 다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쓰실 때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C++에서는 런타임 익셉션을 많이 내요. C++에 익셉션을 내는데 요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고 코드에서 그냥 받아버리면 시그널 킬이 뜨면서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디버깅도 할 수 없고 이게 왜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C++에 있는 익셉션을 고랭에 있는 패닉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C++ 코드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고랭에서는 패닉이 발생하는 거죠. 요 인터페이스 파일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익셉션이 생겼을 때 문제가 트라이를 해보고 익셉션이 발생하면 고 패닉을 발생시켜라 라고 인터페이스 파일에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동 생성된 코드들이 그 익셉션을 고 패닉으로 띄울 수 있게 다 바뀌어서 자동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스위그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 요것도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HNSW 파라미터 튜닝과 더불어서 HNSW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HNSW C++ 라이브러리를 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명령어 셋이 여러 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SSE 명령어, AVX 명령어, AVX512 명령어로 각각 구현체가 다 있어요. 이게 뭐냐? 나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컴퓨터 CPU는 64비트죠. 그 말인즉슨 그 컴퓨터 안에서 메모리로 사용하는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그 레지스터의 크기가 64비트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한 번에 64비트만큼밖에 계산을 못 해요. 그것이 바로 SSE,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SSE가 64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VX는 128비트 레지스터로 한 번에 연산을 128비트만큼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CPU 자체적으로 명령어로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 CPU는 64비트밖에 안 돼요. 근데 명령어로 마치 128비트를 한 번에 연산하는 것처럼 해주는 명령어 셋이 AVX입니다. AVX512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512비트고요. 그래서 저 명령어가 동작을 하도록 컴파일을 해주면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 코드가 돌아가는 CPU가 저 명령어 셋을 지원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아마 간단한 명령어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CPU 버전을 총 4가지로 나눠요. V1, V2, V3, V4로 나누는데 V1에 있는 CPU는 SSE 명령어를 셋을 지원하고 V3에 있는 CPU는 AVX, 아마 제 기억엔 인텔 제온 프로세서가 V3까지 지원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V4 같은 경우에는 AVX 512 명령어 셋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인텔 제온이 AVX 명령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고 AMD 64라는 옵션과 C고 CXX 플렉스라는 명령어에 각각 V3와 AVX2라는 명령어를 넣어주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실제 저 AVX 명령어 셋으로 벡터 연산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정리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KNN 알고리즘을 썼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뭐냐? 모든 벡터의 거리를 다 연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방법이죠. 가까운 벡터를 해줬었고 그 다음엔 ANN 알고리즘을 아노이라는 애를 썼었는데 데이터 추가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채택을 한 게 HNSW ANN 알고리즘입니다. 특징은 데이터 추가가 쉽고 데이터의 경향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CPU 명령어 셋을 여러 개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가감 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거의 마지막에 맞춰서 이제 약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뭐 만약에 꼭 지금 당장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으셔도 제가 센스 있게 이메일을 적어놨어야 했는데 그 정도 센스는 없었네요. 아무튼 발표가 끝나고 저를 붙잡고 물어보셔도 되고 얼마든지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20회 성능 향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잠시만요. SSE 기준으로 AVX를 써보니 20% 정도 향상이 됐더라. 원래 이론적으로는 2배가 빨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레지스터 크기가 2배가 됐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레지스터가 물리적으로 2배가 늘어난 게 아니고 2배가 늘어난 것처럼 연산을 한 방에 하기 때문에 2배까지의 성능 향상은 실제로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벡터 연산뿐만 아니라 다른 연산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SSE를 쓰는 것과 AVX를 쓰는 것과 약 20% 정도 성능 차이가 났었습니다. AVX 512는 저희가 CPU가 없어서 저 명령어 셋은 테스트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옆방도 이제 맞췄나 보네요. 네. 저희도 그러면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간, 늦은 시간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성재였습니다.